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지식 나눔 콘서트 I Love You의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청춘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청춘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 열기를 힘껏 몰아붙여서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이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 힘든 일이 있는 청춘들이라면요, 오늘 좋은 강의와 이 신나는 노래로 시름 날려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One, two, one, two, three, four. 이 시대의 청춘들은 되게 아픔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강의해 주실 김난도 교수님께서 쓰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2011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강의계의 아이돌 난도쌤, 김난도 선생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난도입니다. 정말 많이들 와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김영석 씨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이 책이 작년에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정말로 힘들었구나. 이렇게 책으로라도 위로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아픔의 깊이가 정말로 깊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 보면 뭐라고 하세요? 좋을 때다 그러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늙으신 겁니다. 특히 그 조자가 길면 길수록 연세가 많으신 겁니다. 하긴 그래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만 해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았지만 그래도 기회는 많이 있었거든요. 졸업하면 다들 취직도 되었고, 또 어떻게든 힘들게 전세 안고 집 사서 몇 번 이사하면 집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기대는 높아졌는데 많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픔은 사실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더 이상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말이죠,
제 책이 이제 조금 있다 중국어로 번역돼서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만, 일본, 태국, 브라질, 네덜란드,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 언어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각 나라의 출판사에서 이제 제 책을 출판하고 싶다고 기획서를 막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 기획서 읽다가 혼자 조금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나라 젊은이들의 아픔을 너무 잘 지적한 책이라는 거예요. 멍미, 우리만 아픈 거 아니었어? 좀 생각해 보다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즘 그 유럽에도요, 1000유로 세대, 598유로 세대 이런 단어가 있대요. 이런 걸 보면 이 시대 청년들의 아픔이 굉장히 시대적인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은 상당 부분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쓴 것은 사실은 작년에 20살이 되던 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아빠로서, 또 교직에서 1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같이 부대낀 선생님으로서 해주고 싶은 개인적인 위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 덮어놓고 여기 자리에 오신 많은 청년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많은 이메일과 트위터와 방문과 편지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 합치면 1000개도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80% 이상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저 질문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학생이었는데 자기는 학교에서 이 헤어를 전공한대요. 그래서 헤어 디자인하고 뭐 이렇게 커팅하고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본인은 이 네일에 관심이 많대요. 저한테 질문이, 교수님 헤어가 좋을까요? 네일이 좋을까요?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네일에 더 네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조교는 분명히 재밌다고 그랬는데. 저 사실 헤어도 잘 모르고 네일도 잘 몰라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오호라, 좋은 기준을 알려주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선택을 할 때는 좋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택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찾아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준인데요. 거창고등학교 10계명 하는 직업선택의 10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 이 10계명은 물론 제가 책에 써서 많은 분이 알게 되셨지만 제가 책을 쓰기 전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읽은 기준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기준인가요?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선생님이 지도하셨던 그런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왜 이 10계명은 이토록 유명할까? 저는 찬찬히 고민하고 여기 나온 10계명을 하나씩 뜯어 생각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좋은 기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왜 이게 좋은 기준이 될까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얘기하다가 이렇게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꺼내 놓으셨는데
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막 예약 판매해야 살 수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통신회사 사장님이 친구분인데 그분이 써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저 잠깐만 봐도 돼요? 그러고 이제 스마트폰 막 보는데 어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왜 어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 그걸로 통화만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죠. 좀 시간을 내서 어플 깔고 좀 하시죠. 그랬더니 그거 아는데 내가 요새 너무 바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바빠도 한 번만 배우면 평생 되게 유용하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거 아는데 이거 비싼 기계라는데 어플 잘못 깔아서 고장이라도 나면 어떡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 기계 놔주지.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스마트폰 얘기를 하냐면은요. 여기 내가 보면 1000개가 넘는 반짝반짝하는 최신형 스마트폰들이 앉아 있는데 전부 통화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안정적인 길이라고 친구들이 다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엄마가 그거 하라고 그랬다고 전부 통화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까 그랬죠. 저 스마트폰 놔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여러분 보면 그래요. 저 젊음 놔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스마트폰 어플 잘못 깔았다고 기계가 폭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시도하다가 조금 실패했다고 삶이 폭발하지 않아요. 다양한 삶의 어플을 깔고 그리고 이런저런 가능성을 마음껏 시도해보고 그 중에서 최선의 자기를 찾아 나가세요. 나는 그것이 성공의 첫 번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 서문의 첫 문장이 그거였습니다. 젊음은 젊음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춘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스펙 5종 세트, 스펙 7종 세트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즐겁게 놀고 사람 사귀어야 될 동아리도 자기소개서에 한 줄 써올 수 있는 그런 스펙성 동아리를 늘고요. 어디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도 자소서에 한 줄 더 쓸 수 있는 그런 스펙성 휴가를 떠나고 또 가장 숭고한 봉사라는 일도 뭔가 스펙이 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펙의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스펙을 쌓을 때 자기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스펙을 쌓아요. 근데 전국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스펙을 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죽도록 노력해서 다 똑같아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자기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고 브랜드다 하는 것이지요. 브랜드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상표의 이름이 아닙니다. 고객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딱 하나의 이유를 제대로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갖고 싶다면 당신이 나를 채용시킬 수밖에 없는 딱 하나의 이유를 제대로 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자면 장점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리라는 동물이 있어요. 정말 헤엄을 우아하게 잘 치는 동물입니다. 더구나 이 친구는 무태 올려놓으면 그 뒤뚱뒤뚱 잘 걷습니다. 하면 조금 날기도 합니다. 스펙은 죽이는 동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늘을 날 일이 있으면 오리한테 부탁하시겠어요? 독수리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땅을 달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무슨 말이나 표범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부탁하겠지요. 심지어는
헤엄을 치는 일을 부탁하더라도 오리한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돌고래나 붕어나 헤엄 더 잘 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전국의 대학생들이 전부 오리만 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방학 때 도서관에 가보고 학원가에 가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독수리 새끼들이 헤엄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학생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아마 저희들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는 원서를 내면 기본 경쟁률이 50대 1, 100대 1 이렇답니다. 단점을 커버해서 스펙을 일정 수준 쌓아놓지 않으면 서류도 통과할 수 없어요. 면접조차 볼 수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지요. 저도 잘 압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학생들 또는 청년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저는 내 학생들이 어떤 첫 직장을 갖느냐에는 별로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지막 직장을 갖느냐가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성취라는 것이 첫 직장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기 대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있었나요? 좋은 대학 가야겠다. 자, 이제 대학에 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예상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독수리 새끼들이 방학 때마다 헤엄을 연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독수리의 새끼라는 그런 스스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헤엄이라도 연습해둬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읽은 기억나시죠? 백조의 자식이 오리들 틈에 섞여서 난 왜 이렇게 못생긴 오리일까를 고민합니다. 어느 아침 연속극처럼 누군가 나타나서 사실 너는 백조의 자식이란다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줬다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많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스펙을 수집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자신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린 중고등학교 때부터 답을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생에서도 무슨 답이 있어서 내가 그 답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게임기로 쓰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텔레비전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자기 비서로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내가 되는 것인데 자꾸 남들이 옳다고 하는 답만 찾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자신이 되라고.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제가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 자신을 찾아내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우리 인생은 화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 난 무엇이 될 테야 하고 목표를 향해서 딱 짚고 팔시위만 놓으면 최단 거리로 날아가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책에서는 종이배 비유를 했는데요. 조금씩 흔들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처음에 원했던 그 길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 길보다 더 괜찮은 길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종이배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자신을 찾지 못했다고요? 너는
동사가 틀렸다. 자기 자신은 찾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뭘 잘하지?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 내가 뭐 잘하는지 찾을 수 있는 인재라면 그건 거의 모차르트급의 인재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과 저런 경험을 쌓다 보면 자기가 어쩌면 뜻하지 못했던 곳에 도달해 있기도 하고요. 매우 우연적인 일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데 나중에 되돌이켜 생각하면 그거 참 필연적인 일이었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 여러분, 많이 경험하십시오. 고민만 해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경험을 시도하고 거기서 깨지고 실패하면서 이게 그래도 난 좋다든지 이건 내가 아니었다든지 하는 경험들을 만들어가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에 갈 때까지도 교수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고시 공부를 많이 오래 했어요. 저는 사법고시는 법을 워낙 잘 못해서 못하고 그래서 행정고시를 준비했는데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원해서 교수가 된 게 아니라 계속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됐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한 번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에 있을 때 방송통신대학에서 그 출석 강의라는 걸 일주일 정도 하십니다. 주로 방송과 통신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방학 같은 걸 이용해서 일주일 정도 가볍게, 뭐 가볍진 않고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교수님께 이렇게 얼굴 보면서 듣는 강의가 있는데요. 거기 뭐 강사가 한 명 모자란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강의할 수 있겠냐고 섭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서 했는데요. 전 첫날 일주일간 수업하는데 출석부 들고 강의실 들어가던 때의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한 수강생이 200명 정도 되셨는데요. 내가 딱 문을 열고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그 방에서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방송통신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 특히 그 앞쪽에 어떤 그 남자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딱 보는 순간 이 한심하다는 표정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자식을 강사라고 어디서 데려온 거야? 이 표정이신 거예요. 제가 출석을 부르는데 다리가 떨려가지고 이 교단에 꽉 손을 잡고 출석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에 그때 가장 열정적인 강의를 했어요. 지금도 그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셨고 심지어 제가 수업 중에 농담으로 전 일요일에는 무슨 라디오를 들어요 이랬더니 그 라디오 일요일마다 김난도 교수님과 같이 듣고 싶다고 계속 신청곡이 올라오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시고 저는 그 일주일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그만두고 나는 교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남동생은 군대 가 있고 여동생은 굉장히 어렸고 그러니까 제가 맞으로서 이거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무책임하게도 교수 되겠다고 다 버리고 혼자 유학 가버렸어요. 참 나쁜 놈이죠. 하지만 지금도 그 점은 어머니한테 되게 죄송한데 그래도 저는 제 열망과 열정을 그때라도 찾을 수 있어서 또 그때라도 실천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랑 같이 고시 공부하던 친구들은 다 합격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그 각 영역에서 활동 잘 하고 있는데요. 동창회 나가면 저보고 그래요. 너는 그때 고시 포기 안 했으면 지금도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제 인생에 제일 잘한 선택이 그때 내가 붙잡고 있던 줄을 놓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양한 경험을 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경험을 쌓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만 계속 쌓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인생을 카펫이나 천에 비유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카펫이나 천을 짤 때는 그냥 시줄만 갖고 짤 수는 없습니다. 이 시줄에 날줄을 섞어서 엮어줘야 아름다운 천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시줄만 고민해요. 내가 어떤 전공을 하면 또는 어떤 대학에 다니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좀 더 인기 있는 전공을 해야 할 텐데 이 생각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이제 자기 학과에 들어왔으면 글쎄요, 뭐 자기가 처음에 원했던 전공이든 아니든 해봐서 재미있으면 그 전공을 하면서 자기 전문성을 쌓고 이 시줄에 어떤 날줄을 엮으면 나만의 무늬가 나올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 쓰면서 봤던 입시 배치표 있잖아요. 학원에서 만들어준 거. 그 윗칸으로 가지 못해서 그 윗칸으로 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자꾸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시줄적인 사고입니다. 오케이, 내가 주어진 이 시줄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고 여기에 어떤 날줄을 크로스 시켰을 때 나만의 무늬가 나올 수 있을지 한 번만 더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줄과 날줄 위주의 생각을 할 줄 알면 선택 자체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선택 앞에서 고민합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지만 선택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최악의 경우는 선택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어떡하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일로 가면 안정적이라고 하고 절로 가면 도전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일단 무엇이든 선택했으면 계속 그 안에서 성장하는 자기를 찾아보십시오. 저는 성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그 경험은 뭐 꼭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하세요. 교수님, 집에 돈이 많은 친구들은 뭐 해외 어학연수도 가고 해외 배낭여행도 가고 그렇게 경험을 다양하게 쌓지만 저는 방학 내내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 수가 없어요. 많은 고민을 하려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장의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험은 어디 가서 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왕에 편의점 예를 들었으니까 편의점 생각을 한번 해보죠. 편의점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요. 하루 종일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아침에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출근한 분들이 와서 컵라면을 간단히 먹던지 삼각김밥을 들고 우유와 함께 가져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품목은 재고를 아침에 충분히 놔둬야겠구나. 저녁 때는 맥주랑 술안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구나. 왜 저희 학생은 나만 있으면 그냥 왔다가 갈까? 사실은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 여학생이 창피하지 않게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해줄까? 자판기를 만들어야 되나? 포장을 바꿔드려야 되나? 그걸 고민하잔 말이죠. 이런 경험들을 계속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적으세요. 저는 적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쉽게 잊습니다. 수혜는 이쁘기나 하지. 메모하세요. 제가 책에서 오답 노트를 적자 한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특히 뭔가에 실패했을 때 꼭 적으십시오. 그 위대한 학자 다윈도 얘기했습니다. 적자 생존.
우리 조교도 이건 재밌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탕은요, 마시멜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굉장히 흔한 과자입니다. 저 마시멜로를 긴 쇠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불에 살짝 그슬러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막 레알 좋아합니다. 근데 이 유명한 실험이 있었어요. 마시멜로우 실험이라는 실험입니다. 어느 박사님이 4살짜리 아이들을 실험실에다가 불러놓고 얘네들을 마시멜로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면서 먹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네가 안 먹고 15분만 참으면 내가 하나를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맛있는 마시멜로를 앞에다 놔두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많은 아이들은 먹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참아내는 애들이 있어요. 15분을 참아서 결국은 하나를 더 얻습니다. 그 참을 때 막 몸을 비비 꼬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 실험이 참 위대한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어린이들의 주소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흘러서 이 친구들이 19살이 됐을 때 SAT, 미국 수능 시험에서 얘네들이 몇 점을 받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참았던 아이들은 평균 270점이 수능 점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1600점 만점에 270점이면 정말 대단한 점수죠. 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직장을 갖고 얼마나 연봉을 받고 어떤 직장을 갖는지 봤더니 마시멜로를 참아서 하나 더 받은 애들이 훨씬 더 많은 연봉과 좋은 직장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은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그 비결은 단 하나다. 지금의 쾌락을 미래로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산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조금 더 자고 여러분 표현대로 조금 더 잉여하고 또는 시계 하나 있지만 저 너무 이뻐서 하나 더 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으로부터 뺏어온 것입니다. 땡겨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수님, 아이고 이거 미래에서 가져오나 지금 쓰나 똑같은데 그냥 쓰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현재 가치란 우리가 지금 1,000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래의 2,000원이나 3,000원을 땡겨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든 시간이든 그것이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책에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한 말씀 드릴게요. 길을 가는데 어느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나무가 하나도 안 잘리더래요. 그래서 왜 저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톱날이 완전히 뭉개져서 저런 무딘 톱으로는 아무리 썰어봐야 하나도 안 쓸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딱 해서 얘기를 해줬대요. 아저씨, 잠깐 쉬면서 그 톱날 좀 날카롭게 벼리고 그 날카로운 톱으로 새로 자르면 훨씬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나 지금 너무너무 바쁘니까 제발 저리 가. 그러면서 2배로 열심히 톱질을 하더래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여러분도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 보내셨죠.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요새 백수가 과로사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다들 너무너무 바쁜데 제가 보면 정작 중요한 일에는 굉장히 게을러요. 자, 우리가 나무가 안 잘리면 한번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왜 이렇게 안 잘릴까? 나무가 뭘로 만든 나무일까?
내 톱은 날카로운가? 혹시 톱보다 더 좋은 물건, 좋은 무기는 나온 게 없는가? 그걸 저는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나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성찰하고, 내 방법론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내 고객에 대해서 성찰하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바쁘다면서 자기 성찰에는 너무너무 게을르다는 것이죠. 그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에게 나무를 베라고 8시간을 준다면 그 중에 6시간은 도끼날을 가는 데다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6시간 동안 충분히 날카로운 도끼를 마련하면 2시간만 찍으면 충분히 벨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번 나무를 벨 때는 훨씬 더 적은 힘으로 벨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6시간씩 도끼를 갈지 못한다. 1시간쯤 갈다가 옆에서 찍기 시작하면 나 늦었어 이렇게 하고 자기도 같이 찍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바빠요. 조급합니다. 커피 자판기에 손 놓고 기다리는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고 뭔가 잘못된 것을 참지 못했던 그건 우리 민족만의 기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 단점도 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 보면 7살 때 장원급제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걸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요. 이걸 아주 정말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제가 제 미니 홈피에 슬럼프라는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어요. 저는 가끔 수업을 하다가 준비해온 강의 교재가 다 할 얘기가 떨어지면 그냥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살지 마라 이런 얘기 가끔씩 해주거든요. 근데 끝나서 돌아가 보면 수업 잘했다는 피드백은 하나도 없고 선생님 그날 해주신 말씀 너무 도움이 됐다 이런 피드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수업에 그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수필 써가지고 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올려두고는 했어요. 근데 어느 학생이 교수님 저 요새 슬럼프인가 봐요.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답장을 써줬죠. 답장을 쓰다 보니까 질문은 3줄이었는데 답장은 A4 용지로 2장 반을 쓰는 엄청나게 긴 편지를 써줬어요. 그렇게 하고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쓴 글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 미니 홈페이지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은 어때요? 혹시 검색창에 자기 이름 넣으면 뭐라고 나오나 한번 해보지 않나요? 저도 제 이름 한번 쳐봤어요. 언제 딱 치니까 김난도 슬럼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검색 사이트가 내가 슬럼프인 거 어떻게 알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날 미니홈피에 올려놨던 그 슬럼프라는 글이 정말로 무한 펌지를 전문 용어로 당했던 겁니다. 많이 학생들이 퍼날랐는가 봐요. 근데 이 글을 흘러서 어느 출판사의 기획자가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선생님 그런 글들로 우리 대한민국 청춘들, 대학생들을 위한 좋은 글을 모은 책을 꼭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수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더더구나 저는 서울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래도 참 공부도 잘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그런 고민만 듣던 사람이 대한민국 청춘의 고민을 같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재수없다고 한다. 근데 나는 못 쓴다. 근데 출판사에서 굉장히 간곡히 저한테 청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분 집이 서울대 입구역 근처래요.
그래서 저 이제 용기를 내서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내가 가르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모든 대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거죠. 저는 소비자학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조사를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요새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제품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 설문조사 같은 거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1000샘플. 이거는 대통령 우리 선거인단 조사할 때 쓰는 패널, 제일 좋은 패널에 아주 전국의 대학생이 골고루 샘플링이 되도록 표집을 해가지고 1000샘플을 조사했습니다. 전 상당히 신뢰성 있는 조사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요. 제가 그중에 질문을 하나 했어요. 네 인생의 전성기가 몇 살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몇 살일 것 같아요? 0세라고 쓴 놈이 있더라고요. 뭐야 도대체, 그죠? 그런 사람 있으면 되게 짜증나요. 왜냐하면 평균 내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빈치라는 걸 냈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대답한 연령이 몇 세인가를 치워봤죠. 그랬더니 몇 세였냐면 여학생이 28세, 남학생이 30세였습니다. 군대 2년 때문에 아마 2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까 그 0세 쓴 그 친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쫙 산술 평균을 냈더니 정확하게는 28.96세, 29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29살일까요? 여기 29살 넘으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닙니다. 누구는 또 그러세요. 아, 교수님, 29살 때 잘 나가면 좋죠. 그렇지 않아요. 29살 때 제일 잘 나가고 그 이후로 쭉 내리막이라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29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좀 이 얘기를 잘 알아들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매란국죽, 이게 뭐죠? 소위 사군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매화는 사군자 중에도 첫 번째 나오는 꽃입니다. 매화를 왜 사군자 중에 1번으로 치는지 아십니까? 일찍 피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잔설이 남아있고 아직도 추운 겨울에 혼자서 고고하게 꽃을 피우죠. 그리고 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화의 기상이 참 대단하다, 이래서 사군자를 하는데요. 물론 매화가 가장 일찍 피는 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화가 제일 예쁜가요? 우리 제인 씨 생일날 매화꽃 받고 싶으세요? 무슨 일찜해도 아니고, 그죠? 우리 장미꽃 다들 좋아합니다. 장미는 5월 돼야 핀다. 또 가을이 되면 국화들이 피어납니다. 국화 한 송이에 막 몇백만 원 하는 그런 좋은 국화도 있어요. 제가 보면 장미요, 라일락이요, 국화요, 이런 여러 꽃들이 전부 다 매화처럼 이른 봄에 피어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달이다. 그러니까 장미가 초봄에 피려니까 움도 튀지 못하고 태어났다 바로 얼곤하지요.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기 계절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국화다라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기에 정말 전성기를 위해서 조금씩 성장시키고 연습하고 준비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시면 크게는 외국에서 아주 세계적인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CEO들이나 작게는 우리 지역이나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업소들, 이런 데서 나름 자기 성취를 이루신 분들의 인터뷰를 읽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실패가 자기를 좌절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실패로부터 배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말 해야 할 것은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를 하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김난도 선생님 말씀대로 오답 노트를 써봐야겠군.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겠군. 성장의 발판이 되거든요. 하지만 어줍지 않은 성공을 하면 알았어. 내가 요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더 이상 성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나아가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도록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비겁함을 두려워하십시오. 실패 뒤에 오히려 더 큰 성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둑을 두면 끊을까 뻗을까 막 고민하는 순간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응창치배 같은 세계적인 대회 결승전인데 우리나라 선수가 딱 뻗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해설자들이 막 흥분합니다. 뻗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막 변화를 보여주지요. 그럼 옆에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아까 끊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고 싹 걷어내고 이번엔 끊은 뒤에 변화를 막 보여주고요. 그렇게 보여준 다음에 해설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실패해서 정말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처절한 좌절을 했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새로운 한 판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더구나 그 준비된 새로운 한 판의 인생은 아까 내가 저기서 성공했다 그러면 갔을 것인데 거기를 못 가고 실패해서 일로 온 거니까 더 안 좋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실패해서 오게 된 내 이 길이 아까 절로 갔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의대를 다녔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요새 외과 의사가 모자라서 되게 고민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우리 때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외과 의사가 가장 인기 있는 그 전공이었어요. 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가 아주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지금도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제 친구가 꼭 정형외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안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날 너무 좌절한 거예요. 여기서 저한테 술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술 먹으면서 제가 위로했죠. 괜찮아. 그랬더니 얘가 막 울어요. 울면서 뼈는 200개인데 눈은 2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 친구 굉장히 유명한 안과 의사가 돼서요.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자꾸 눈을 뜨게도 해주고 굉장히 존경받고 그런 안과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자기 좌절하던 때 내가 아니야, 네 뒤에 정말 멋진 인생이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화냈을 겁니다. 제가 연달아 고시에 정말 낙방하고 갈 곳은 없고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넋을 놓고 있을 때 누군가 너보고 저보고 야 너는 고시 떨어서 아마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랬으면 정말 화났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지금 되리켜서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축복은 그때 고시 떨어진 일이고 제가 제일 잘한 선택은 그때 고시를 그냥 포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꼭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수업하고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실패 뒤에 또 한 번의 빛나는 인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젊은 학생들한테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2월 달이었어요. 한 친구가 이제 졸업한다고 저한테 인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시무룩해요. 축하는요. 친구들은 다 좋은 데 취직하고 유학 가고 그러는데 저만 아무 데도 취직을 못했어요. 학비 내주신 부모님한테 너무 창피하고
그냥 죽어버릴까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네가 몇 살이지? 그랬더니 24살이랍니다. 그래서 너 24살이 우리 일생을 하루로 쳤을 때 하루 중에 몇 시인 것 같으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니 제가요 이제 한참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오후 1시나 2시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자 이랬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물론 요즘 80 넘으셔서도 뭐 굉장히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한 79점 몇 세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이 24시간이면 그 80의 절반인 40 되신 분들이 이제 24시간의 절반인 12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혹시 올해 40 되신 분이 계시면 12시 정오를 살고 계신 겁니다. 그 40의 절반이 20이니까 12시의 절반인 아침 6시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쉽습니다. 10년 갈 때마다 3시간씩 가면 되고요. 1년 갈 때마다 18분씩 가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 24살 먹은 친구는 아침 7시 12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넌 아침 7시 12분에 뭐 해? 그랬더니 뭐 학교 갈 준비하고 거짓말하고 있어. 자고 있으면서. 그죠? 아무튼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침 7시 12분에 뭐 일이 좀 안 풀린다고? 인생 다 그만둘 거야? 하루를 때려치울 거야? 그랬더니 그렇지 않네요. 많이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우리가 인생 시계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계산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만으로 치면 이제 51년 남았습니다. 49살입니다. 2시 36분입니다. 제 책상에는 건전지를 빼놓고 2시 36분 딱 가르치고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제 생일이 되면 50이 될 때 3시로 맞출 겁니다. 때로 살다가 짜증나고 힘들고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도 시계를 보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 3시면 할 일 되게 많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을 얻곤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 여러분은 참 신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여명이 늘어나는.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인생은 아마 90년 또는 뭐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년 정도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100살 시대가 온다면 50세가 12시입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너무 이르거나 또는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 좀 멋있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혼자 이렇게 신통한 말을 생각했겠어요. 이 말은 그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하는 대사 중에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그 제 책의 첫 번째 에세이가 인생 시계라는 칼럼인데 그 제일 마지막 문장을 그 대사로 끝냈어요. 우리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란 없다. 근데 한 독자가 이걸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자기 방의 방훈으로 삼았답니다. 우리 회사엔 사훈이 있고 학교엔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방훈입니다. 나의 방훈,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란 없다. 올해 8살 난 맹예원 양이 방훈이랍니다. 우리 예원 양이 그 아버지 블로그에 이거를 올려놓은 거를 우연히 발견을 하고 너무 신통하고 귀여워서 제가 책에 사인해 갖고 보내드렸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원이. 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청춘 여러분, 8살 예원 양의 입을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란 없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멋진 강의였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전성기라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29이 통계적으로 전성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기 일에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게 본인의 전성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9, 30 그때쯤에 고민도 참 많았던 시절이었는데요. 30 즈음에 계신 청춘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30 즈음에라는 노래인데요. 노을이 부르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찾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콘서트를 보기도 하고 또 연주도 하고 했는데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있는 콘서트는 아마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이런 강의계 아이돌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아주 최고의 명강의이신데 그만큼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선생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김난도 교수님을 모르면 청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화제의 인물이신데 교수님은 어떤 때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되게 신기해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조그만 모니터가 있는데요. 거기 베스트셀러 순위가 나오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이렇게 순위에 있는 거 보면 야 좋겠다 그랬다는 생각이 들다가 생각해보면 제 책이고 저도 길거리에서 제 노래 들으면 깜짝 놀라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특히 전 일요일마다 책 사러 서점에 가는데 그러면 가끔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사인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 사인 받아다 어디다 쓰시려고? 저 같은 경우는 정원관 씨인 줄 알고 사인해달라고. 그렇군요. 교수님 좋으신 거예요. 근데
뭐 물론 많이 알아보시고 유명하고 사실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노력합니다. 안 바뀌는 그냥 선생님이 되려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질문을 직접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질문. 예. 선생님 일단 너무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도 가끔씩은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맞는 건지 하는 회의감이 종종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이메일 같은 걸로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적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제가 꾸고 있던 꿈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따라가야겠죠? 뭐 이제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한간을 이렇게 읽어보면 은근히 그런 답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꿈을 찾아서 떠나봐.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멋지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이루지 못했다는 꿈이라는 것이 혹시 지금 나태한 현실을 변명하는 구실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제 대학생들은 취직이 고민이지만 직장인들은 내가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일이 단지 너무 힘들고 전망이 없다는 이유로는 떠나지 말아라. 오히려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내가 새로 시작할 그 일에 대한 확신과 어떤 희망이 있을 때 그때 떠나라.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서 떠나면 새로 떠난 기세에서도 또 힘들면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불만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미래의 희망 때문에 움직여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그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저는 좀 방송 스타일로 물어볼까 해요. 네네네.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뭐니까 청춘이다. 혹시 또 멋진 말 하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책 제목이요.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패러디가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픈 네가 청춘이다. 굉장히 말씀이 많으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이 많이 유명해지고 나니까 저희 선배들이 전화를 가끔 하셔갖고 어이 뭐 당신 유명해졌더라 이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요새 자꾸 어깨가 결리고 아픈데 나도 청춘이라서 그런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죠. 그건 청춘이 아니고 50견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세요. 야, 그럼 몇 살까지가 청춘인 건데? 그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한 청춘입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어요. 청춘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곰곰이 읽어보면 청춘은 연령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18살이라도 마음의 호기심과 열정과 꿈을 이루면 그건 노파와 다름없고 연세가 80이시더라도 여전히 꿈을 꾸고 철없이 나 뭐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젊은이 여러분들은 나이만 믿고 꿈꾸기를 중단하지 마시고 또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꿈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청춘의 마음으로 또 열심히 죽는 그 순간까지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좋은 강의를 또 들려주시고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나눠주신 우리의 란도쌤, 김란도 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걸. 내 같은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넌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널 위해 대한민국을 강타할 인문학 열풍이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객석을 꽉 채운 뭐가 더 뜨거운 쉬워? 인문학 열기. 진짜 나가버렸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지식과 음악이 함께하는 콘서트.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거. Do it now. 그 뜨거운 강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